안녕하세요. 저는 4살 배기 딸을 키우고 있는 아빠고요. 그리고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에서 아동의 안전과 행복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좀 이제 지루하실 좀 타이밍이 됐는데 저는 조금 좀 말랑말랑할 수 있는 주제를 가지고 왔으니까요. 조금만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동 행복과 관련된 주제는 그 가치관에 따라서 이제 굉장히 다양하게 논의를 할 수 있어요. 저희 과에서도 뭐 아동 인권을 담당하는 분 따로 계시고, 뭐 아동 교육, 뭐 아동 놀거리, 그리고 뭐 교육 관계 이거 다 전문가 다 따로따로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논의는 이제 그분들의 몫으로 남겨두고, 저는 그 중에서도 아동의 안전과 행복과 관련해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 중에서 여러분들의 좀 관심과 지지가 반드시 필요한 업무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주제가 아동 행복이니까 저희 딸 자랑은 조금 하고 시작해도 될까요? 네, 저희 딸이에요. 4살이고요. 그리고 예쁘죠? 네. 아까 제 전 발표자분께서 말씀하셔서 갑자기 생각난 건데, 저희 딸 이제 놀이터를 가도 이제 저도 약간 좀 뜨끔했던 게, 나이를 이제 설정해 주다 보니까 저도 이제 주변에 언니들이 있으면 언니라고 제가 좀 계속 가르쳐 줬어요. 근데 그 언니가 좀 다들 좀 예쁜 언니다 보니까 저희 딸이 그 언니를 뭐 동성애 연장자로 이제 받아들인 게 아니라 예쁜으로 잘못 받아들였더라고요. 저희 딸이 지금 말이 막 터질랑 말랑한 시기인데, 그래서 잘못 받아들이는 바람에 요새 뭐 예쁜 책을 봐도 언니라 그러고, 뭐 예쁜 노래를 들어도 다 언니라 그러고, 예쁜 옷도 다 언니라 그러고 있는데, 아까 갑자기 생각났던 게, 얼마 전에 저희 딸이 제 눈을 이렇게 계속 바라보다가 아빠 눈도 언니라고 말해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저희 딸이 태어날 때 사실 눈만큼은 아빠를 닮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제가 눈이 좀 작다 보니까. 근데 저희 딸이, 원래 애기들은 거짓말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아빠 눈도 예쁘다고 그러니까 정말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네. 네, 딸 자랑이었고요. 이런 비슷한 얘기만 가지고도 한 1시간 정도 저는 떠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제 좀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보건복지부가 인지하고 있는 이제 아동 행복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담당하고 있는 아동 행복 지원 사업은 이게 저희 딸 굉장히 평범하게 크고 있거든요. 뭐 굉장히 뭔가 특별한 걸 해주는 건 사실 아니에요. 아동 행복 지원 사업은 저희 딸처럼 이렇게 평범하게 아동의 평범한 일상을 어른들과 정부가 지켜줄 수 있도록, 모든 학대와 착취로부터 좀 자유롭게 평범하게 살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 제가 좀 영상으로 시작을 할 건데요. 아동 행복과 관련된 주제가 이렇게 일경 보시면 굉장히 좀 평화롭고 아름다워 보일 수 있지만, 그 이면에는 굉장히 어두운 측면이 있어요. 잠시 같이 보시겠습니다. 소진아, 소진아, 일단 제가 여러분들께 적극적으로 협력과 관심을 요청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을 만한 주요 현황과 통계에 대해서 일단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아동학대에 대한 정의는 아동복지법에 정의가 되어 있는데, 보시면 이 아동은 만 18세 미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태어난 월에 따라서는 고2까지 포함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정의 중에서 조금 유의미한 거는 정신적, 신체적, 성적 이런 구타 말고도 이제 폭언, 욕설을 통한 정서적 폭력까지도 아동학대 범죄에 포함되어 있다는 게 좀 뜻깊다 할 것이고요.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매년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신고가 들어온 건 중에서 전문기관이 조사를 통해서 아동학대를 최종 확정을 짓기 때문에 신고 건수가 늘어나는 것만큼 판단 건수도 증가를 하고 있고요. 이 신고 건수가 증가하는 것은 매년 아동학대 건수 자체가 증가한다기보다는
그 아동학대에 대한 그 국민들의 관심과 그 인식이 좀 높아지다 보니까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는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유형과 관련된 통계인데요. 언론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그 이제 상흔이 있는 그 아동 사진을 많이 보시다 보니까 이제 아동학대는 신체학대가 가장 많을 것으로 이제 인지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은 그 정서학대가 가장 많아요. 이제 부모님들께서는 그 폭언 욕설에 대한 학대에 대해서 좀 불감증이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고요. 가해자 유형도 그 이것도 매스컴을 통해서 그 어린이집에서 학대가 일어나면 그 부모님들께서 많이 공분을 하시잖아요. 근데 사실 그 어린이집은 여기 대리 양육자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데 그 어린이집에서 일어나는 학대는 사실 3%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대부분 그 어린이집보다 한 27배 되죠. 그 대부분 부모님에 의해서 학대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조금 일부 이제 부모님들께서 약간 이중잣대를 가지고 계신 게 똑같은 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하면 훈육이고 어린이집 선생님이 하면 학대다라고 인지하시고 계신 분들이 좀 있어요. 예컨대 똑같이 고성을 지르고 똑같이 아이의 팔을 잡아당겼다 하더라도 이제 내가 했을 경우에는 내가 부모인데 그리고 이렇게 인지하시고 그리고 아동에 대해서 어린이집 교사가 하면은 감히 내 애기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라고 이제 인지를 하시는 거죠. 아동의 입장에서는 사실 똑같거든요. 부모님이 잡아당기거나 어린 선생님이 잡아당기거나 똑같은데, 네 그렇게 좀 이중잣대를 가지고 계신 부모님들이 조금 있으세요. 그래서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모든 보육실마다 법으로 이제 CCTV를 설치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어린이집 학대가 조금 더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일 뿐 사실 모든 가정에 CCTV를 의무화한다면은 저 81%가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동학대 대응체계는 사실 이거 신고 접수를 할 때 112라고 인지하고 계신 분들 사실 많지 않으시죠? 그 112는 그 범죄 신고만을 이제 인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아동학대도 엄연히 범죄거든요. 그래서 112로 신고를 하셔야 되고 112로 신고를 하시면 여기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저희 산하기관입니다. 이 현장 조사하시는 그 전문 상담원분들과 경찰분들이 동행 출동을 하셔서 이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그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한 초점에서 그 조사를 하시게 되고 경찰분들은 그 행위자 처벌 어떻게 이제 어떤 경위에서 학대를 했고 네 그걸 파악해서 이제 처벌하는 것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마다 참 가슴이 아픈데 그러니까 모든 우리나라의 이제 정부의 아동학대 대책은 16년 전과 16년 후로 나뉜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정부 정책이 획기적으로 바뀌게 됐던 그 두 가지 사건입니다. 이 왼쪽 사건에 대해서 제가 그냥 거칠게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11살 여자아이였고요. 그 아버지가 극심한 이제 게임 중독자셨는데 그 계모와 함께 이제 상습적으로 아동을 학대를 했어요. 그래서 그 사건이 됐던 당일에는 그 계모가 아동을 노끈으로 이제 손과 발을 묶었었는데 아동이 이제 그 부모님이 방심한 틈을 타서 탈출을 했는데 그 가스배관을 타고 내려왔다고 하더라고요. 내려와서 너무 배가 고프니까 인근 슈퍼마켓에 들어가서 여기 보이는 것처럼 바구니에다 과자를 다 담았어요. 그리고 바로 그대로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없잖아요. 바로 나가려고 하다가 그 상점 주인한테 이제 걸리게 됐고 상점 주인이 보기에도 딱 봐도 얘가 너무 말랐고 상흔이 너무 심했던 거예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해서 외부에 노출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충격적이었던 거는 확인해 보니 이 아동은 2년간 학교도 이제 보내지 않았었고요. 부모님께서. 그리고 11살인데 키는 한 7살 수준 그리고 몸무게가 4살 수준이 한 16kg 정도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건 조사 결과 이 부모님들께서는 각각 7년씩 징역 7년씩 구형을 받으셨던 사건이고요. 그 오른쪽 사건이 조금 더 쇼킹한 사건인데 이 사건은 알고 계신 분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심각했던 사건인데 이것도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그 7살짜리 아동이었어요. 근데 그 친부와 계모가 아동을 그 추운 겨울에 3개월 동안 화장실에 감금을 했던 사건인데 이 화장실이 무슨 아파트 그런 화장실이 아니에요. 그 일단 빌라 보시면 그 창문이 달려 있고 환풍구가 달려 있는 화장실 있죠. 그래서 그 화장실 안과 밖이 그렇게 온도 차이가 나지 않는 그런 화장실이었는데 그 화장실에서 3개월 동안 하루에 한 끼씩 주면서 이제 상습적으로 구타를 하다가 이 아동이 그 옷에다가 이제 그 변을 지렸었거든요. 실수를 했었는데 그 계모가 옷을 벗기고 락스를 머리에서부터 부었죠. 그리고 찬물을 뿌리고 이제 며칠간 방치를 하고 결국 아동이 사망한 그런 사건입니다. 네,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았었고요. 아동학대 대응 체계가 획기적으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일단 신고 접수에 의존한 사후 대응이 이루어진다는 측면인데, 일단 신고가 없다면 정부가 이제 많은 대책을 준비를 했지만 사실 대응하기가 조금 곤란해요. 일단 신고가 접수해야만 바로 이제 출동을 해서 조사를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이 앞의 사건도 분명히 외부에 어디선가 노출이 됐을 건데, 그러고 조기에 발견을 했다면 이렇게까지 확대되지 않았을 건데 그러지 못한다는 점. 두 번째, 신고 자체를 많이 안 해주세요. 여기 계신 분들도 아동학대 관련해서 신고를 해보신 적은 한 번도 없으시죠? 네.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정서가 그래도 부모님은 너를 사랑할 거야 라든가, 남의 가정사인데 굳이 내가 개입을 해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이 체벌이 필요하다는 그 사랑의 매. 저 고등학교 때만 해도 정신봉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런 인식,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112로 신고하면 된다는 것을 잘 모르시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이 부족한 인프라 관련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전국에 한 60개 정도 있어요. 그래서 그 226개 시군구니까 한 4개, 약 4개 지자체당 1개씩 있는 건데, 그마저도 그 설치된 인프라가 도시 위주로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아까 그 소방령님께서 이제 말씀하실 때도 비슷한 구조인데요. 물론 이제 이게 아동학대 인프라만의 사실 문제는 아니겠지만, 그 도서, 상간, 벽지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아동이 사실 거기 많이 거주하지 않기 때문에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집행을 하고자 도시 위주로 인프라가 설치되어 있는 거긴 하지만, 이런 아동학대나 이런 소방 이런 문제는 효율성만 가지고 접근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뭐 일부 아동보호 전문기 같은 경우는 뭐 한 7개, 8개 군을 묶어서 이제 설치되어 있는 그 관할을 하는 7개, 8개 군을 동시에 관할하는 그런 시설이 있는 건데, 예, 그런 부분에서 약간 좀 사각지대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제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께 이제 협력과 관심을 이제 요청드릴 부분인데요. 이 아동행복 지원 사업은 그 신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저희가 정부가 이제 사후 대응하는 것밖에 국한될 수 없다는 그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추진된 사업입니다. 저희가 지난 3월 19일에 이아동 행복 지원 시스템을 개통을 했는데, 이 시스템은 그 아동이 학대를 당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좀 아동의 안전에 문제가 있다거나 이런 것들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각종 빅데이터를 저희가 전부 다 끌어모아서요, 분석을 통해서 그 신고가 없더라도 사전에 위기 아동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했고 지금 운영 중입니다. 이제 운영되는 이제 사례를 보시면, 예컨대 그 한부모 가정이라거나 미성년 출산이라거나 뭐 영유아 건강 검진을 실시하지 않았다거나 이런 정보들이 저희 시스템으로 이제 취합이 되면 저희가 그 위기 아동을, 고위험군의 아동을 선별을 하고요, 그 아동을 읍면동에다 배부를 해요. 그러면 읍면동의 사회복지 공무원분께서 직접 그 해당 가정을 방문하셔서 양육 환경을 점검을 하시는 거고요. 그 과정에서 학대는 아니지만 이 아동이 좀 경제적으로 굉장히 빈곤한 상태에 있다고 하면 이 복지 서비스 연계를 하는 거고요. 저쪽에 보시는 것처럼 봤는데 학대가 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경찰에 연계하는 구조입니다. 3월 19일에 시작해서 이제 2달이 좀 안 됐는데 그 지금 진행률은 한 33% 정도 진행이 됐고요. 전국에 한 22,000명 정도 되는 아동을 내려보냈어요. 그 결과 지금 아동학대 판단 건수는 이거 제가 엊그제 한 건이 늘어서 지금 14명이 지금 발견이 됐고요. 복지 서비스 연계는 약 600명 좀 안 되게 진행이 됐습니다. 이 14명이 2만 명 중에 14명이라서 뭐 좀 적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그 아동학대 관련 사업의 목표는 아동학대를 완전히 근절하겠다는 게 목표가 아니라 학대로부터 고통받고 있는 아동을 한 명이라도 살려내자, 학대로 그 목숨을 잃는 아동을 한 명이라도 구해내자라는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14명이라는 것은 조사율이 진행률이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데 14명이 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좀 유의미한 통계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정부가 그 이제 이아동 행복 지원 시스템을 추진을 한 지 이제 한 2달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저희는 어떻게 해서든 이 아동 학대를 예측할 수 있는 각종 변수들을 더 끌어모아서 피아동을 적극적으로 발견할 계획입니다. 사실 FAQ라 적었지만 민원 사항이에요. 이 사업을 추진하고 나서 저희 팀이 가장 많이 달라진 게 굉장한 민원에 저희는 시달리고 있거든요. 가장 이제 문제점이 동그라미 1번입니다. 이거는 그 저희 팀뿐만 아니라 아동학대의 적극적인 그 선진 각국에서 동일하게 겪고 있는 문제인데
어떻게 아동의 말만 믿고 나를 아동 학대자로 볼 수 있어? 그리고 정부가 우리 집에 조사 온다는 게 나를 아동 학대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이냐라는 그 민원이 굉장히 많으세요. 뭐 부모님 말씀도 맞긴 맞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욕을 먹더라도 반드시 관철시켜야 되는 문제이고, 우리나라의 각종 그 약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 아동은 그런 사회적 약자들 중에서도 특이한 게 단결된 목소리를 내는 아동이 아니에요. 보호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동학대에 관심 있는 어른들이나 정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께서도 그 이런 아동행복 지원 사업과 관련돼서 이제 지자체로부터 연락을 받으셨을 때 나를 범죄자로 취급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거꾸로 국가가 우리 아동에 대해서, 우리 아가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관심을 가지고 보호해주려는 거구나라고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동그라미 2번은 사실 우리나라가 그 개인의 그 개인 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다 보니까 명단에 포함이 되면 아동의 진학이나 취업 혹은 그 부모님의 취업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전혀 없습니다. 일단 사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모든 학교나 그 모든 직장에서 저희 시스템을 조회할 수 있게 만들려면 그거는 불가능할 것 같고요. 저희는 일단 현장 조사 나가봐서 문제가 없으면 바로 종결하니까 이 부분도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고, 이 3번 그 한강 이남 지방에서 이제 이런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로 올 게 아니라 한강 위쪽으로 가라, 뭐 이제 이런 그 민원인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원영이 사건 같은 경우도 아버지께서 굉장한 고소득자셨고, 민원 전화 받다 보면 전문직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 그분들이 더 까다로워요. 그분은 이제 법망을 아주 교묘히 회피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 상대하기 더 힘들다는 거. 네. 그래서 아까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정부가 그 아동행복 지원사업 꼭 본인의 귀하의 아동뿐만 아니라 옆집 아동 때문에도 연락을 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는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확장시켜 나갈 계획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좀 얘기를 들으시면 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신고하지 않는 어른들이라는 주제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 것보다 그냥 한번 영상을 보시는 게 빠를 것 같아요. 저희가 그 삼성 측과 협조해서 그 재밌는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실게요. 대한민국 아동학대 발견율 1000명 중 단 1.1명. 어른들은 정말 모르는 걸까요? 아동용 기자의 몸에 사람들의 시선을 관측할 수 있는 장치를 달고 학대 상황을 연출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학대를 목격한 사람의 수를 세어보았습니다. 일로 와. 야, 똑바로 서. 똑바로 서. 너 이렇게 말을 안 들어. 차렷. 너 또 맞고 싶어 아빠한테? 몇 번 얘기해 아빠가. 아빠 잘못했어. 큰 소리를 얘기하라고. 너 때문에 못 살겠어 진짜. 짱나 진짜. 너 지금 벌 쓰는 거야 이거. 잘못했어. 움직이지 마. 아우 씨. 왜 엄마 화나게 할래?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해야지. 잘못했어요. 네. 엄마 화나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 내가 잘못해서 네가 잘못했어. 너 집에 가서 또 맞을 줄 알아 너. 울지 마. 다 굶을 줄 알아 오늘. 많은 사람들이 아이에게 관심을 보였는데요. 신고는 얼마나 이루어졌을까요? 네, 조금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굿네이버스에서 그 재작년에 그 아동 권리 실태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이건 한 8,000명 정도 되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달에 1회 이상 상습적으로 아동 학대를 받은 경험이 있느냐라고 이제 조사를 했는데, 이거 퍼밀이라고 있는데요. 그 천분율을 말합니다. 그 1,000명 중에 274명이 그런 적이 있다라고 답을 했고요. 각 국가는 이제 아동 학대 그 수준에 대해서 이제 비교를 하는 지표는 아동 학대 발견율인데, 작년 기준으로 저희는 2.51 퍼밀입니다. 한 100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대통령께서도 연초에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발견율은 선진국에 비해서 까마득히 낮은 실정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이 자료를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앞서 본 영상처럼 저희는 아동학대를 현장에서 목격을 하더라도 저희는 신고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해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적극적이죠. 단순히 아이가 같은 옷을 입고 그 며칠만 학교를 다닌다고 하더라도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곳에서 신고가 들어온다고 해요. 그리고 아이가 택배를 받으러 나오면 부모님이 어디시기에 너가 직접 받으러 나왔냐 이렇게 이제 택배 기사도 질문을 한다고 하고 부모가 고성을 지르고 다투는 경우에는 그 경찰에다 바로 아이에 대한 정서학대로도 신고한다고 합니다. 뭐 저희가 뭐 단시일 내에 뭐 그 선진국 수준으로 그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끌어올릴 수는 없겠지만 일단 저희는 그 아동학대 신고를 장려하기 위해서 신고를 좀 더 간편화하고 신고자를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계속 지속적으로 보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이제 아동학대를 목격을 하시게 되면 신고 이후에 조사하고 굉장히 좀 어렵고 좀 지저분할 수 있는 그런 업무들은 저희 쪽에서 담당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현장을 목격하시거나 단순히 의심만 된다고 하시더라도 적극적으로 좀 신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속담 들어보신 적 있나요? 아동학대와 관련된 얘기가 나올 때 매번 언급이 되는 속담인데요. 그 아동학대를 막기 위해서는 그 부모님만의 노력으로는 안 되고요. 정부의 노력만으로도 안 됩니다. 그 평범한 아동의 평범한 일상을 지켜주기 위해서는 그 평범한 일상 주변에 있는 여러분들께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주셔야 되고요. 저희가 그 아동학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홍보를 하고 있는 사업인데 요즘 이런 히어로물이 유행을 하잖아요. 적어도 아동학대에 있어서는 그 학대를 막을 수 있는 것이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신고해 주신 여러분이 영웅이라는 거 다시 한번 그 관심 가져주시고 이것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